박근혜 최순실 이 국정농단 게이트의 그 시작을 조금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정농단 사태가 끝으로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시작된지 다시 한번 짚어보는 게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우리 당시에 이제 청와대에 계셨던 조홍천 의원이 나와 계시니까 좀 관련된 질문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국정농단 사건이 처음으로 세상에 드러나게 됐던 시발점이랄까요? 그게 바로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때부터 야, 이 뭔가 진짜 있구나. 그러니까 사인들이 국정을 이렇게 좌지우지 하는구나. 이렇게 국민들이 추측할 수 있었는데 이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의 핵심에 조홍천 당시 공직기강 비서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네이밍을 좀 바꿔주십시오. 예. 문건 유출 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예. 그 우병우, 김기춘의 프레임 변경에 그냥 따라주는 거니까 네. 십상시 농단 사건. 십상시에 난 예. 십상시 농단 사건. 당시에 이 사건 이렇게 커질 거라고 혹시 전혀 예측 못하셨죠? 제가 있을 때는 인사 가지고 인사농단. 그리고 각 부처에 내려가는 메시지가 바뀌거나 아니면 느닷없거나 뭐 이런 것들. 근데 저는 주로 인사농단 쪽에서 있었죠. 그래서 그걸 계속 막아내다가 결국 지켰고 돈 얘기는 안 나왔습니다. 그때는. 돈 얘기가 나오기까지는 1년 정도니까 조금 기간이 짧았을 겁니다. 저는 돈 나오면 망한다. 이거는. 이라고 생각하고 뭐 눈을 부릅뜨고 봤는데 돈은 없었습니다. 요번에 크게 문제가 된 게 결국은 최순실이 그 국가의 공적 시스템을 그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이용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커진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인사를 가지고 주무르고 뭐 연설문 그거까지 플러스 이제 최 씨 일가의 사적인 그 이익을 채우는데 대통령이 동원이 되고 국가 시스템이 놀아났다는 거. 요게 이제 본질인데 그때는 하여간에 돈이 터지면 이건 막 큰일 난다.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돈은 없었습니다. 어쨌든 뭐 김기춘 실장 그리고 조홍천 비서관, 박하천 경정 이 라인으로 수사가 이제 나름대로 정보 조사가 된 거죠. 그리고 박하천 경정이 정보를 취합해서 보고서를 만든 거고. 저한테 오다를 준 거고요. 예. 김기춘 실장이. 근데 그 전부터 뭐 어렴풋이는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 대충은 알고 있었는데, 그걸 김기춘 실장한테 얘기해봐야 뭐 시정될 리도 없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김기춘 실장이 왜 자꾸 내가 나간다고 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 말이야. 그것 좀 조사해봐라. 그래서 몇 번 좀 난색을 표하다가 어쩔 수 없이 뭐 좀 중요한 거 빼고 좀 드렸어요. 예. 그런데 그 대통령도 그렇고 청와대에서는 이 문건은 찌라시라고 규정해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보 문서로서 가치가 없다라고 했는데 직접 보고를 하신 분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찌라시로 규정한 거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도 조선일보에서 뭐 이거 어느 정도 진실이냐 라고 저한테 묻길래 한 70%다 라고 말씀드렸죠. 당시에는 제가 국회 문란사범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뭐 좀 위축돼서 뭐 그렇게 했는데 사실 뭐 almost 팩트고요. 거의. 예, 그리고 TV조선에서도 1월 초에 정윤회 문건은 사실이었다라는 걸 또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석수도 국회 문란사범이고 하여간에 자기들 마음에 안 들고 걸기작거리면 국회 문란사범이 되는 거죠. 세월호 특조위도 국가의 혼란을 불러일으킬 거다라고 김기춘 실장이 얘기했죠. 세월호 그리고 9월 20일 또 뭐 그때 제가 본회의 대정부 질의에서 최순실을 얘기하고 그 이후에 22일, 3일 대정부 질의 뭐 이럴 때 최순실 얘기를 다른 우리 동료 의원들이 많이 했어요. 그때 우리 황교안 당시 총리는 연비어다.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법에 의해 가지고 엄정하게 대처하겠다. 맞습니다. 거기서 좀 더 나가면 이제 국회문란사범이 되는 거죠. 그때 저보고도 또 뭐 진실에 근거하지 않은 얘기로
해가지고 국가를 혼란스럽게 만든다. 그게 역시 국기문란사범이고. 근데 솔직한 고백하지만 그 9월 20일 날 이렇게 네. 대정부질 하실 때조차 대정부질문 하실 때조차도 저도 반신반의했어요. 그러니까 뭐 확인하신 내용은 있을 것 같지만 근거들이 있을까부터 시작해서 조금 과장되게 좀 표현된 것들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건 저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동료 의원들조차도 뚜껑을 열어서 이만큼 많은 사건들을 목격하게 될 줄은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지금 이게 사태가 이게 먼저 그러니까요. 근데 그 두 분은 사실은 그 당시에는 국회의원이 아니었고 이 십상시 이게 난이 터졌을 때는 그 민변 변호사로서 또 거리의 변호사로서 시민단체하고 또 막 같이 손잡고 활동 많이 하셨는데 이 사건 터지고 어떤 생각이 들으셨어요? 저는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역시도 확인되는 사실들이 있을지라도 그 문건의 내용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근거나 신뢰를 갖기가 우리의 상식 수준에서는 좀 받아들이기 힘든 프레임이었기 때문에 예, 잘 혼란스러웠어요. 전 예. 실제 진짜 그럴까? 예.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재밌었던 건 2014년도에 제가 이제 가족분들과 같이 특별법 협상을 계속 했었잖아요, 여당하고.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저한테 정보를 주는 분들이 많았어요. 청와대 동정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을. 근데 정보를 주시는 분들 중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거의 국정을 안 돌본다. 드라마를 좋아한다. 그다음에 사석에서 얘기를 나눠보면 정말 이게 그냥 상식도 안 갖고 있는 분인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런 얘기들을 막 해주는 거예요. 백치비가 있다. 네. 그래서 저는 긍정적이시다. 그런 정보를 주실 때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그 사실인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 방금 대통령이 텔레비전 보고 있다, 드라마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청와대 안에서 그런 건 알 수는 없죠. 네, 그것까지는 뭐 관저사항이니까 관저사항은 뭐 철저히 구분이 돼 있고 우리는 청와대 근무가 아니고 아래 하자 청하대 근무를 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면 청와대 근무했던 이 문고리 3인방들 이 사람들 알 거 아니에요. 알죠. 대통령 일거수일투족을 다 이 사람들이 컨트롤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정호성 비서관만 구속이 되고 안봉근 이재만은 지금 뭐 전혀 그런 기미가 안 보입니다. 네. 뭐 일각에서는 안봉근이 뭐 특히 경찰 인사에 굉장히 깊게 관여했다는 얘기가 계속 들리고 있고 그건 뭐 제가 직접 싸웠으니까 경찰 인사 가지고 내내 싸웠죠. 여기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아니 계속 얘기했는데. 그래요? 응. 난 못 들었어. 그러면은 이거는 수사해볼 만한 가치가 있을 것 같은데 검찰에서. 아니 구체적으로 사람도 제가 얘기를 좀 해줬고 예. 그리고 지금 박건찬인가요? 예. 경비국장 하다가 지금 경기 남부청 차장으로 간 그분 그 SBS 그 안에 나왔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 뭐 무슨 메모가 있잖아요. 인사청탁 메모. 네네. 그게 1월 초에 터졌죠. 그거 2월 28일까지 감찰을 하고 뭐 3월 초에 발표를 하겠다. 어제 사실 경찰청 차장 나왔을 때 그걸 좀 물으려고 그랬는데 이 백색태로 묻는 바람에 못 물었습니다만은 뭐 그런 거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근데 그걸 한 달 반, 2달씩이나 감찰 조사할 이유가 뭔지 딱 보면 이 사람 여기 잘 갔구나, 못 갔구나, 힘썼구나, 물 먹었구나. 이거 다 그냥 보면 알아요. 그럼 이재만 같은 경우에는 안봉근은 이번에 특검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이재만은 특검에서 조사 안 받았죠. 이제만 뭐 아예 검찰청에 11월 달에 한번 나오고 그다음부터는 없어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문고리 3인방이 한 몸뚱이로 제가 계속 합체 로봇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정호성만 이렇게 돼서 정우성은 휴대폰 8개인가? 뭐 그것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해서 그렇게 된 거고요. 정우성을 11월 29일 날 압수수색을 했고 그리고선 한 2, 3일 있다 구속이 됐는데 이재만 안봉근은 12월 9일 날 압수수색을 했단 말입니다. 예. 그 사이에 뭐 했겠어요? 다 치웠지. 그렇겠죠. 그게 검찰 수사예요. 그러면 이 사건에 그 논란이 됐던 정윤회도 검찰 특검 한 번도 참고인도 조사를 안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짜 최순실이 모든 걸 다 했는지 아니면 정윤회가 어느 정도 관여하다가 빠진 건지 이런 것도 궁금하단 말이죠. 제가 있을 때까지는 일정 부분 관여를 했는데 그 이유는 제가 잘 모르고요.
그리고 특검으로선 수사기간이 워낙에 70일밖에 없었기 때문에 의심만 가지고 부르기에는 수사력이 좀 많이 못 미칠 겁니다. 제가 7시간 추적자들이라는 걸 했었잖아요. 그때 나왔던 분 중에 한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주 최근까지도 이 박근혜 정부의 고위 관리들이 정윤회를 접대하는 장면들이 자주 포착됐다는 거예요. 줄을 대려고. 예.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고 또 지금도 살아있다는 평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는 계속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본인은 나와서 언론에서 인터뷰를 이렇게 해서 간접적으로 밝힌 사실도 보면은 본인이 청와대에 계속 있었으면은 이 정도까지는 오지 않았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좀 빠져나가는 형국이 그리고 있더라고요. 특검이 문을 닫았지만 뭐 일반 검찰이 혹은 특검법을 개정해서 또 특검이 다시 살아나거나 별도의 특검이 생길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최순실 일가의 재산 추적입니다. 재산 예. 그렇죠. 한 100억 정도 찾아냈다 그러던데요. 200억 얘기하는데요. 200억? 예. 그거는 아마 빌딩 하나 저 신사동에 있는 거 그거 하고 뭐 평창 땅 그 정도인데 그건 뭐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안민석 의원께서 뭐 완전히 지금 탐정을 하고 있잖아요. 독일까지 다니면서. 그게 말하자면은 뿌리를 잘라버린 겁니다. 고사시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제 그걸 하다 보면은 정윤회하고 또 재산이 차명으로 넘어가거나 그 이후에도 왔다 갔다 하거나 해서 계속 이익을 공유하고 있는 게 드러나면은 예, 정윤회 부분도 밝혀 나올 거로 생각이 됩니다. 성장할 그러니까, 수 있는 의혹이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특검에서는 100억 혹은 200억대 뭐 재산을 찾았다고 하지만 언론 보도 보면 뭐 최소 3천억에서 최대 10조까지 얘기를 해요. 네. 얘기를 하는데 뭐 특검에서는 한계가 있겠죠. 이게 위법적으로 조사하면 안 되니까 합법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국민 정서는 이게 부당하게 재산을 이 최순실 일가가 쌓아 올렸으니까 이걸 환수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는데 현재 법 가지고는 이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환수를 하려면 특별법을 또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네. 저 친일 재산 환수 그런 것처럼 것처럼. 만들어서 별개의 위원회를 만들고 각 저 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집중적으로 파고들면 나옵니다. 예. 당초 저희 전국교회 시작할 때 몇 개 개혁법안들을 추리면서 관련된 법안도 그때 당시에 이제 법안이 발의되지는 않았지만 필요하다라고 목록 안에 넣어놨었어요. 그런데 이제 의원님들이 법안을 준비하지 않아서 그때 당시에 아마 법사위에 그 법안을 성안해 보는 것으로 이렇게 위임해서 저희가 준비 중이긴 했는데 그 과정 중에 충분치는 않지만 몇몇 의원님들이 안민석 의원님도 아마 발의하신 것 법안을 같은데요. 냈죠. 아, 예, 법안을 예. 낸 상태. 법안들이 있는 그리고 상태인데 좀 조절이 좀 내용에 있어서는 저도 지금 하나 뭐, 준비 좀 중에 필요한 있습니다. 것 개, 고양이, 사료, 또 뭐 밑에 그 패드 이런 것까지 삼성에 다 청구한 걸로 봐가지고는 뭐 대단히 세밀하신 분 같고 최순실 일가가 뭐 200억은 아니다. 그렇죠. 예. 자, 사실은 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내부 고발자들의 고발이 없었으면 이렇게까지 안 왔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그 내부 고발자들이 뭐 최순실의 공범이냐 종범이냐 이런 걸 좀 떠나가지고요. 예, 내부 고발자의 폭로부터 시작됐는데 일각에서는 대한민국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법률이 너무 약하다. 그래서 약하죠. 내부 고발자가 안 나온다. 내부 고발하면 왕따 당하고 뭐 쫓겨나고 이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특히 야당에서 법을 좀 보완하거나 새로운 법을 내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뭐 법이 없는 건 아니지만 예.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보장될 수 있는 것들이 실질적이지 않다 보니까 당장 휘슬러가 된다. 휘슬러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내부 고발자를 휘슬러가 예. 그러니까 그렇게 스스로 어떤 걸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폭로 이후에 본인이 감당해야 되는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서 감당해야 되는 것들을 사회가 보장해주지 그렇죠. 못하면 예, 묻힌 수밖에 없죠. 비단 이 사건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 뭐 폭로하신 분, 폭로라고 하면은 너무 자극적으로 들리니까요. 이렇게 고발을 해주신 분들도 벌써부터 어떻게 보면 신변의 위협 그리고 남은 삶 어떻게 보면 세중의 관심들이 흩어졌을 때 그분들에게 닥칠 여러 가지 불이익들이 더 염려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내부 고발하면 이등병으로 강등돼서 불명예 제대 시켜버리고 네. 공무원이 내부 고발하면 쫓겨나고 네, 네. 이런 건 최소한 막아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법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분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모르고 지나치고 또 우리의 혈세가 낭비가 되고 우리의 공적 시스템이 망가질 거를 이분으로 인해서 정지시켰다, 막았다, 회복시켰다.
오히려 고마워해야 되잖아요. 저보고도 뭐 최근까지도 그럽니다. 더 폭로할 거 없어요? 폭로하시죠? 뭘 폭로합니까? 제가 굉장히 관음증 같아요. 예. 폭로적 관점에서만 접근하시는 분들은 들여다보고 예. 싶어 한다고. 그러고선 그러면 그렇지. 자기의 지적 호기심 혹은 자기의 게스가 맞았다. 뭐 이런 거 정도로만 끝나요. 이게 얼마나 참 가치 있는 일인지 그건 제대로 평가를 안 해준다고. 그건 우리 정부가 좀 반성을 하고 예. 또 인식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우리 박정희 의원님이 법안을 하나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네요. 저희 당 늘 법 급히 필요할 때는 박주민 의원님만으로 늘 아니, 뭐 제가 이런 아이디어들은 있더라고. 이번에 최순실의 재산을 환수하면은 그걸로 그냥 어떻게 막 이렇게 저렇게 쓰지 말고 독립된 기금으로 만들어서 거기서 특별히 내부 고발자들을 네. 보호하는 식으로 예. 쓰면 어떠냐는 아이디어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시민분들이. 그리고 지금 수사 안 된 것들 중에 사실은 각 부처에 보면 연공 서열을 벗어나가지고 갑자기 출세하고 혹은 또 갑자기 찌그러지고 그 인사 체계가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지금 각 부처에. 그게 뭐냐? 줄을 잘 잡았냐 못 잡았냐 예. 이거거든요. 그거 저 사람 누구 백으로 저 자리 갔어요. 근데 그 자리가 되게 높은 자리고 중요한 자리야. 그러니까 밑에서 그 얘기하면은 그 얘기한 사람 그 부처에서는 죽어요. 얘기를 못 합니다. 그걸 내부에서 얘기를 해주면 소위 말하는 우병우 최순실 라인들 그거 금방 다 밝힐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정말 자기의 일신의 안위 이걸 우선하는 사람들로서 저 공무원으로서는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속아내야 됩니다. 특검이 이것까지 하기에는 지금 힘이 딸려서 끝났는데 내부 고발자를 보호를 해줘야 될 이유가 또 있는 거죠. 예, 뭐 이 사건과 조금 떨어져 있긴 하지만 최경환 그 친박계 예. 거물인 최경환 의원이 뭐 수사 지금 받게 될 소환을 받았잖아요. 중소기업진흥공단 그 부정 청탁 사건 때문에 모레 나가죠. 3월 3일 날. 예. 그 사건에 있어서 실질적인 또 역할을 하신 그렇게 고발을 하신 분은 그분만 정점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주범으로 해서 지금 재판을 거의 이제 막바지 이르고 있는데 재판을 받고 계세요. 그분의 경우를 보니까 제가 그 사건 변호인을 하다가 국회로 들어와서 지금 다른 동료 변호사님께서 진행을 하고 계신데 부당 정보에 대해서 뭐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등등 법에 의해서 뭐 몇몇 가지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뭐 신청을 하더라도 요건이 너무 엄격해서 그분은 부당 전보 당하고 대기 발령 당하고 실질적으로 본인이 평생 몸담은 직장에서 떠나야 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요건이 너무 엄격해서 해당 사항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캠프에 가 계시죠. 장진수 주무관. 예. 장진수 주무관 같은 경우에는 그 국무총리실에서 불법 사찰을 폭로했다가 어쨌든 뭐 증거인멸 이런 걸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공직에서 쫓겨나고 실형받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때 성남시에서 이제 이재명 시장이 네. 조금 특별 채용식으로 이제 공무원으로 채용하려고 했었는데 그 집행유예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공명 결격 사유다 보니까. 결격 사유니까. 장하나 의원도 의원실에 이제 보좌관으로 네. 채용하려고 했는데 안 되죠. 네. 그래서 계속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어떻게 어떤 문재인 캠프로 들어가서 정말 사행스럽다 생각하는데 그런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그 지금에 있는 법을 좀 보완하는 게 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사건 내부 고발자를 폭로로 시작됐고 또 언론에서 보도를 안 해줬으면 또 이게 크게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 한겨레 또 JTBC까지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언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뭐 박근혜 정부, MB 정부 언론이 망가졌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특히 이번에 MBC가 또 김장겸 사장을 어처구니없게 또 임명했어요. 네. KBS 고대영 사장 임기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권이 교체돼도 MBC, KBS는 바뀔 것 같지 않은데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그렇겠죠. 사실은 그러려고 김 사장을 안 친 거잖아요. 알바끼식으로. 무리하게, 예. 경력직도 채용하고. 예. 난 김 사장 무서워. 나 고소인이야. 그래서 김 사장님 존경해요. 근데 지난번 MB 정권 들어서서 그때 KBS 정현주 사장 임기가 많이 남았었는데 거의 뭐 강제로 쫓아내다시피 한 거 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법 개정을 해야 되는데요. 네. 그 미방위에서
지금 난리 났죠. 자유한국당 그 뭐 간사 위원장. 간사가 또 거기 또 딱 위원장 아닌가요? 예. 위원- 신상진. 신상진 뭐 그리고 예, 간사 신상진 위원장. 간사도 문제, 당연히 박대출도 다- 문제고 박대출 등- 신상진도 박대출 문제고. 간사는 예. 요즘 태극기 들고 집회 나가던데. 진주 기반의 예. 박대출께서 예. 그러니까 저기서 저렇게 협조를 안 해주면 이것도 통과되는 게 어려울 거 아니에요. 맞아요. 지금 신상진 위원장 같은 경우는 정말 위원장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꼼수를 쓰냐면 그냥 의안으로 안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안건조정위원회에 해부를 해놨는데 그러면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돼요. 그러면 또 이제 절차대로 이제 가는 프로세스가 있거든요. 근데 구성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구성 동물국회 자체를. 막으려고 국회법을 거의 예. 뭐 저 합의를 전제로 아름답게 이렇게 쫙 진행하는 이름도 것처럼 멋지잖아요. 만들어 선진화법. 놨는데 네. 합의가 됩니까? 땡깡 합의가 안 피우는데. 되죠. 그러니까 이게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국민들 너희들 뭐 하냐 그러고 제일 바꿔야 되는 건 국회법부터 먼저 바꿔야 돼요.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말이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언론 개혁도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이번 사실은 박근혜 채널 게이트 터지면서 화두로 떠오른 게 뭐 적폐청산 정의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근데 이렇게 지금 자유당에서 발목을 잡으면 한 발자국도 못 나가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게 대해서. 그러게요. 그런데 미디어법 관련돼서는 본인들도 정권이 바뀌면 이렇게 지금의 제도면은 자기들도 불리할 텐데 왜 저걸 저렇게 고집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저희는 저도 이제 공정언론 특위에 있었는데 그래서 법안을 마련하면서 이 법안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양보하면서라도 만들려고 하는 거다. 예. 지금과 같은 공영방송 사장 임명을 위한 어떤 제도는 집권당에 유리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포기하는 요 법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거다. 새누리당 당시 새누리당은 동의를 할 거다라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아주 희한하지. 불사반대로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진보 정당이 장권을 잡아도 오래 가지 않을 거다. 곧 다시 우리가 잡을 건데 피곤하다. 생각까지 하셨구나. 예, 그런 식의 얘기를 한다고 저는 들었어요. 예. 그 얼마나 만만하게 보였으면 그래. 네. 나도 사실 뭐 이 당 들어오기 전에는 만만하게 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정권 교체에서 5년 집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5년, 10년, 15년, 20년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겠죠. 그런 의미에서 20대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한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세 분도 이제 20대 총선으로 들어오셨으니까 4년 뒤에도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아니 뭐 한 분은 널널하게 이게 들어왔고 한 분은 비례고 나는 249. 아니 정말 걱정되는 거는 정권 교체도 걱정이지만 정권 교체 이유가 걱정이 되잖아요. 저도 예, 정권 교체 이후에 산적한 개혁 법안들 지금 정권 교체 전에 어떻게 보면 국민 여론이 가장 피크일 때조차도 저희가 소화해내지 못하고 있는데 정권 교체가 되고 대통령이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안 되면 이보다 더한 반발을 어떤 방식으로 컨트롤하고 극복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묘안이 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정말 좋은 같고요. 말씀하셨는데요. 그동안에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불행했고 또 정치가 삼절한 얘기를 듣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어떻게 하면 대통령이 될까만 고민을 네. 했지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나라를 잘 이끌어갈까 여기에 대한 고민은 상당히 부족했다. 네. 예. 그렇죠. 뭐 사실 이게 다른 방송 그냥 EJ였거나 이제 다른 방송이었더라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끝내면 되는데 저희가 또 아무리 초선 의원이고 뭐 3명밖에 안 되지만 저희가 또 책임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정말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정권 개최 이후에 개혁 법안을 실현하기 위해서 개혁안들을 실현하기 위한 정말 여당 안에 야당으로라도 동력을 발휘를 해야 되고 우선 1년 뒤에 바로 지방선거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지방선거는 반드시 대통령에 대한 평가선거가 되는데 1년 안에 이 적폐를 어떻게 조금이라도 거둘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해요. 근데 그거는 적폐를 청산한다는 건 되게 정부 여당 쪽에 불리한 쪽으로 법을 만들어야 법을 되는데 만들어야 되죠. 우리가 대선에 승리했다 칩시다. 네. 이제 그런 쪽으로 법안 만들면 우리 당 지지자들이 저거 해당 행위자다. 그럴 수도 있죠. 해당 행위 1회, 2회, 3회 해가지고 문자 폭탄 때리고 뭐 뻔합니다. 근데 그거 이겨내야 되는데 난 이겨내고 싶어요.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그 얼마 전에 김상조 교수하고 좀 같이 이걸 진행을 했는데 그 재벌 개혁에 관련돼서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사실 재벌 개혁, 경제민주화 이런 그 정책들 내걸었잖아요. 근데 길게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특히 노무현 대통령 때도 비판이 계속 들어오고 정권의 지지 기반이 약해지니까
어떻게든 평균적인 성과라도 내려고 재벌 개혁에서 후퇴하고 박근혜 대통령도 한 6개월 지나고 나서부터 경제민주화 얘기 싹 들어가서 한 번도 쓴 적이 없다는 누가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처음부터 안 썼어. 무슨 6개월 지나. 6개월, 3개월 처음부터 안 썼어. 처음부터 안 썼나? 예. 하여튼 2월 25일 이후에 한 번도 안 썼어. 하여튼 대선 대일 때까지 많이 썼잖아요. 근데 김성조 교수 얘기는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걸 극복하려면 항상 우리나라는 신기하게도 세계적인 어떤 새로운 모멘텀이 생겨가지고 극복을 했었는데 그것도 당장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근데 광장의 열기는 87년만큼 높다. 그래서 뭔가 개혁적인 걸 해야 되는데 경제나 이런 상황이 계속 안 좋아지고 또 보수나 재벌들이 또 물어뜯기 시작할 거고 열망은 못 채우고 해서 이 실망하고 그래서 초기에 대혼란, 그렇죠. 대어려움 이런 거에 처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득권층의 저항 그리고 개혁에 많은 걸림돌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또 경제 문제, 외교 문제 네. 이런 거 다 하려고 그러면 시간도 부족한데 과연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낼 것인가 짧은 기간 안에 그렇게 되면은 1년 뒤에 지방선거, 3년 뒤에 총선에서 또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걱정이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본전을 갖다 확실하게 그냥 있는 대로 다 까고. 저 그 얘기하려고 했었어요. 있는 예. 대로 다 까고.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 현 시점이 이렇다. 그렇죠. 장밋빛을 얘기하면 안 돼요. 예. 예. 냉정하게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성조 교수가 그 얘기였어요. 네. 장밋빛 공약 안 되고 다 까서 보여주고 그렇죠. 그래서 국민들과 함께 인내하고 또 인내심을 내달라고 얘기하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의를 구하고 네. 대합의 대타협을 이뤄내야 될 경우가 많을 겁니다. 예. 정말 안 좋은 바닥에서 지금 정권을 시작하는 겁니다. 네. 예. 자, 그리고 이제 헌재가 만열을 있으면은 탄핵을 선고할 텐데 인용으로 나올 것처럼 보입니다만 사실 6대 2냐 8대 0이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8대 0으로 나와야지만 반발 뭐 저항 이런 게 좀 덜할 것 같은데 세 분은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저는 8대 0이요. 8대 0. 예. 좀 뭐 일관되게 8대0 0. 얘기했습니다. 8대0입니다. 그래 보수주의 그 재판관들도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탄핵이 예. 형사재판이 아니고 파면 예. 여부를 가린 거잖아요. 지금 그 사유가 헌법 위반 사유가 몇 개가 있고 형법 위반 사유가 몇 개가 있죠.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그 중에 하나만 딱 해당이 되고 나머지는 다 아니라고 칩시다. 근데 그 해당되는 하나가 이거는 고직을 수행하기에는 너무나 중대한 하자다. 사유 하나하나가 다 너무나 중대한 하자잖아요. 그러니까 다 인정 안 되고 하나만 인정돼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도 탄핵. 이건 도저히 안 돼. 파면은 되죠. 그러니까 그건 파면 돼요. 그래서 8대 0. 예. 그 중에 하나만 걸리면 돼. 기각을 할 거면 그 13가지를 다 이유 없다고 그렇죠. 논리적으로 써야 되는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형법 같으면 형사 같으면 나머지는 다 무죄 하고 요거 근데 네. 이렇게 가는데 요거는 하나만 걸리면 돼. 그 농담으로 형사소송에서 무죄율이 적은 이유는 판사가 판결문 쓰기 싫어서 그런 일들이 기대합니다. 아니에요. 옛날엔 또 저 살인죄로 기소하면서 향토예비임금 설치법 위반을 같이 기소했어요. 그래가지고 살인은 무죄되고 향군법은 왜 저 이사하고 2주 내에 신고 안 하면 그 벌금 50만 원 되는 거 있잖아. 예, 예. 그거 일부 무죄야. 그러면 무죄로 안 잡혀. 자, 만약에 탄핵이 뭐 이렇게 세 분이 예측하신 대로 8대 0으로 인용이 되면 저기 친박 집회 더 나올까요? 아니면 급속도로 동력이 떨어질까요? 근데 뭐 저는 절차적인 그 불공정성이라든지 이런 거 또는 그것을 통해서 결과가 잘못됐다라는 주장은 계속 할 것 같은데요. 동력은 근데 사실 떨어지긴 떨어질 것 같긴 한데 어찌됐든 그거를 계속 불씨를 지펴가려고 할 거예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그 태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아마 탄핵 인용이 된다면 예. 그날로 방 빼겠죠. 예. 법은 지금 그렇게 돼 있죠. 그럼 예. 방 빼가지고 나와. 삼성동 자택으로 가겠죠. 뭐 거기를 글로 가건 구미로 가건 어디로 가겠죠. 예. 근데 이 양반이 저 친박 집회에 나왔다. 예를 들어. 그럴 수도 있겠네. 예, 아니면 오늘 어저께 저 박사모에 보냈나? 뭐 100만 통의 펠레터? 예. 러브레터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100만 통이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정말 이 대한민국이 하나된 대한민국, 100% 대한민국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완전 그 저 오른쪽
끄트머리에서 이해 안 되는 그 집회 시위하는 분들한테 그 고맙다고 땡큐. 이거 100% 대한민국 아니잖아요. 그죠? 시위를 독려하는 것 같은데. 네, 마찬가지로 이제 나가가지고 땡큐. 뭐 그런 메시지 계속 보내고 하면 예. 난 오늘도 뭐 잠 못 들고 울고 있어요. 유유. 유유. 뭐 이러면 좀 문제되지 않을까? 저는 어쨌든 뭐 시민 불복종이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헌법 책에서 헌법 교과서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들을 죄다 뽑아 쓰고 있는 이제 우리 보수 시민들이신데 저는 보수 시민, 태극기 시민이라고 얘기하는 그 친박 집회가 더 늘어나고 아니고에 저희가 염려를 더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우리의 태도와 자세입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해서 사람은 포용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죄는 미워해야 돼요. 그래서 분명히 타협해야 될 것과 우리가 또 다른 어설픈 타협을 통해서 청산하지 못한 적폐가 돼서 10년 후에 20년 후에 다시 또 박근혜를 소환하거나 최순실을 소환하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결코 소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피해 복수를 할 거냐 뭐 이런 섬찟한 얘기도 하는데 복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한 발 더 앞으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결연하게 유지해야 되는 어떤 원칙적인 부분들을 좀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그리고 생각해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친박 집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헌법 수호라는 팻말을 들고 나온다고. 그리고 헌법 수호하기 위해 가지고 탄핵은 기각돼야 된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 아니 헌법을 어겨가지고 지금 탄핵을 받고 있는데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데 그 사람을 옹호하는 게 헌법을 수호하는 거래. 이게 같은 헌법을 두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걸 부추긴 사람들이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법치주의를 뒤흔드는 근간을 뒤흔드는 아주 이건 변호사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그 징계를 뭐 심각하게 고려를 하는 거고요. 법치를 뒤흔드는 일이에요. 변호사가 법리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네, 그리고 아까 우리 저 박주민 의원이 개혁 입법 뭐 계속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입법이 되려면은 법사위라는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법사위원장이 바른정당의 권성동 위원장이고 자유당에서는 또 그 유명한 김진태 간사죠? 네. 그러니까 어제도 뭐 한바탕 했다면서요. 시끄럽게 네. 박범계 의원하고. 아니 뭐 저 서로 좀 경황됐고 예. 뭐 반말 좀 했다고 그 꼬투리 잡아가지고 이제 그때는 자기도 반말하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이 개혁 입법들이 법사위라는 장애물을 쉽게 넘어갈 수 있을까요?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좀 법사위 운영 그 시스템을 좀 네.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권성동 위원장은 관례를 들어가면서 여야가 합의되어야만 의사 일정에 넣을 수 있고 처리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그게 했는데. 뭐 법사위 관행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국회법에 보면은 그게 없죠.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법에 따른 진행을 해달라고 좀 강력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좀 관철시킬 필요가 저 있습니다. 초단기적 요법으로는 그 탈당하신 서영교 의원을 빨리 복당을 시켜서 우리 법사위로 다시 모시고 와야 된다. 예. 그 꽁 잡는 게 맵니다. 그래요. 성교 의원 빨리 저 복당을 시키세요. 그 목소리를 더 듣고 싶긴 하네요. 예, 그립습니다. 예. 건의하세요. 당 지도부에 빨리 복당 좀 시키라고. 얘기 좀 해야 되겠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일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오늘 3월 1일 날 녹음하는 관계로 이 세 분이 지금 끝나고 빨리 광화문 광장으로 달려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도 만날 계획이니까 세 분 빨리 보내드리도록 하겠는데 그 마지막으로 한두 가지만 질문드리죠. 혹시 지금 민주당 경선이 한참 선거인단을 모집하고 있는데 세 분은 어디 캠프에 합류했다는 얘기를 못 들은 것 같은데 들어가셨어요? 저는 들은 바가 있긴 한데 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탄핵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경선 또는 뭐 캠프 구성이나 활동을 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판단을 저는 좀 하고 있었던 거죠. 아이고 다른 분들 들어가신 분들은 뭐가 돼요? 그러면? 저는 두 분 그렇게 들어가신 줄 말씀하시면. 알았는데 아닌가요? 다른 분들하고 저는 소추위원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더더욱. 네. 저는 뭐 반문질 2회 했다고 지금 지적된 사람이고. 5위 올라갔죠. 예. 5위에 올라가요? 5위 오늘의 유무에 아, 반문질 2회로 조홍천 올라갔어요. 예. 그 뭐 개헌 뭐 찬성 성명 2번 했다고 그러는데 그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개헌 찬성이 아니죠. 개헌이 아닙니다. 예.
예, 당의 화합을 저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를 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아직 계획은 없으시고 어디? 저요. 예. 저는 뭐 저 자신 또 헌법기관으로서 예. 어떻게 하는 게 우리 당의 수권 능력을 키우고 또 과시할 수 있는가 안심하고 시민들이 국민들께서 우리 당 소속 후보를 찍겠다고 결심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는가 그게 최우선적으로 제 고려사항입니다. 이제 그럼 뭐 경선돼서 누가 한 명 후보되면 그때 가서 그때는 뭐 예. 만사 그렇죠? 제끼고 예, 예. 뭐 팔도 유람단을 하라고 해도 사실 뭐 그거 하고 싶습니다. 팔도 유람단. 저랑 같이 하세요, 우리 예, 대우가요. 팔도 유람단 하고 싶어요. 자전거 타고 가세요. 아니 뭐 뽀로 빠지네. 탈수고 갈랍니다. 예. 저는 지금 당 대변인 역할을 맡고 있어서 사실상 공무원이기 때문에 경선 기간이 짧고 뭐 제가 볼 때는 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제 역할인 것 같아서 민주당 공무원 역할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한마디 더 보태자면 우리 박지원 의원님이 하신 말씀 중에 뭐 탄핵이 먼저니까 이런 말씀 하셨는데 거기에 이제 반대 입장은 아니지만 이 말은 꼭 하고 싶어요. 광장의 시민들도 탄핵도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왜 대통령 선거에 이렇게 변죽을 울리느냐, 민주당은 왜 그러느냐 하는데 저는 우린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조기 경선입니다. 대통령 선거는 내일을 결정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내일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지지하느냐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자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민주당이 어떤 수권 정당으로서의 어떤 대한민국을 열어갈 것인가를 자명하게 보여준 새 후보입니다. 여기에 대한 논의도 비중 있게 다뤄줘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탄핵 이후에 얘기해라 하고 통상 정치를 바라보는 정치인들의 그런 자기 자리 찾기로 바라보시지 않고 긍정적으로 조금 적극적으로 응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뭐 저도 드립니다. 이재정 의원님 말씀에 100% 동감. 다만 근데 저는 약간 특수한 위치다. 네, 조치기관이 본인의 아니, 그리고 본인의 말씀을 하신 건데. 예를 들어 뭐 토론회 몇 번 하느냐 가지고 뭐 좀 얘기가 있는데 과정은 문 밖으로 세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결과만 나왔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또 어쨌든 뭐 이번 새롭게 출범할 정권은 인수위가 없으니까 미리미리 준비한 건 필요합니다. 예.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인수위였기 때문에. 그렇죠. 당선 딱 되고 가면은 청와대에서 한광욱 실장이 어서 오십시오 하고 야, 그러니까 뭐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골 때립니다. 산 넘어 산이지만 자, 우리 박주민 의원은 뭐 고정 멤버시니까 네. 상관없지만 두 분은 스페셜 게스트인데 그러면은 이제 뭐 탄핵이 인용되기 전에 이제 이 자리에 올 일이 없잖아요. 한마디씩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저 청취자 여러분들께 그동안 뭐 이게 헌법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또 박근혜 탄핵이 진행되는 동안 지금 듣고 계신 분들 다 매주 이제 거리로 나가서 촛불 들고 하셨거든요. 네. 이제 거의 끝나갈 무렵이니까 한마디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민심의 도도한 바램, 물결을 역행한 거는 죽으려고 작정을 하는 겁니다. 예. 그건 뭐 지금 태극기 집회, 뭐 친박 집회 잠시 전에도 결국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우리 당이 뭐 반드시 대선에서 승리할 거라고 믿고 또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 전에 좀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대선 후보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이고 예. 그 한 분 한 분 다 우리 당을 위해 가지고 지금까지 노력해왔고 또 빛내신 분들입니다. 각자 선호하는 후보가 다르다고 해서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한테 너무 생각이 다름을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좀 생경한 그런 말씀을 하는 거는 원팀으로서 가기에는 좀 부적합한 것 같습니다. 다 우리는 원팀입니다. 네. 같이 가야 되겠습니다. 훌륭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 이재정 의원님. 네, 조홍천 의원님의 훌륭한 말씀에 저도 동감하고요. 네. 말씀 중에도 나왔다시피 저희 이제 대선 승리를 장담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쨌든 대선 승리한다 손 치더라도 그 이유가 더 힘겹습니다. 사실 더 또렷이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이에요. 탄핵을 추진하던 이 시간들의 경험이 너무 값지고 힘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동력이 정권이 교체되고 난 이후에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지 사실 두려운 마음이 많은데요. 정치권에서도 소통을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도 정말 문헌 그대로의 광장 촛불이 아니더라도 정말 광장의 촛불로 대변되는 그런 민심을 끊임없이 정치권으로 에너지를 쏟아주셔야 정치권이 할 수 있습니다. 함께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그때 다시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주민 의원도 덩달아 한번. 네, 뭐, 어려운 시국이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잘해왔어요. 이제 앞으로 좀 더 잘하면 될 것 같고,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는 좀 이왕이면 좀, 더 많은 사람이 함께 갈 수 있도록의 마음 자세가 필요해요.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소수의 정당으로 정권 교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들 좀 함께 가는 식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분 오늘 출연해서 감사하고요.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밖에서 이 방송 들어주신 방청객 여러분들도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뭐냐 말이야. 그것 좀 조사해봐라. 몇 번 좀 난색을 표하다가 어쩔 수 없이 뭐 좀 중요한 거 빼고 좀 드렸어요. 예. 그런데 그 대통령도 그렇고 청와대에서는 이 문건은 찌라시라고 규정해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보 문서로서 가치가 없다라고 네. 했는데 직접 보고를 하신 분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찌라시로 규정한 거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도 조선일보에서 뭐 이거 어느 정도 진실이냐 라고 저한테 묻길래 한 70%다 라고 말씀드렸죠. 당시에는 제가 국회 문란사범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뭐 좀 위축돼서 뭐 그렇게 했는데 사실 뭐 almost 팩트고요. 거의. 예, 그리고 TV조선에서도 1월 초에 정윤회 문건은 사실이었다라는 걸 또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석수도 국기문란사범이고 하여간에 자기들 마음에 안 들고 걸기작거리면 국기문란사범이 되는 그럼요. 거죠. 세월호 특조위도 국가의 혼란을 불러일으킬 거다라고 김기춘 수장이 얘기했죠. 세월호 특별법도. 그리고 9월 20일 또 뭐 그때 제가 본회의 대정부 질의에서 최순실을 얘기하고 그 이후에 22일, 3일 대정부 질의 뭐 이럴 때 최순실 얘기를 다른 우리 동료 의원들이 많이 했어요. 그때 우리 황교안 당시 총리는 연비어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법에 의해 가지고 엄정하게 대처하겠다. 맞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이제 국기문란 사범이 되는 거죠. 그때 저보고도 또 뭐 진실에 근거하지 않은 얘기로 해가지고 국가를 혼란스럽게 만든다. 그게 역시 국기문란 사범이고. 근데 솔직한 고백하지만 그 9월 20일 날 이렇게 네. 대정부질 하실 때조차 대정부질문 하실 때조차도 저도 반신반의했어요. 그러니까 뭐 확인하신 내용은 있을 것 같지만 근거들이 있을까부터 시작해서 조금 과장되게 좀 표현된 것들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건 저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동료 의원들조차도 뚜껑을 열어서 이만큼 많은 사건들을 목격하게 될 줄은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지금 이게 사태가 이게 번졌지.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 두 분은 사실은 그 당시에는 국회의원이 아니었고 이 십상시에 난이 터졌을 때는 그 민변 변호사로서 또 거리의 변호사로서 시민단체하고 또 막 같이 손잡고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이 사건 터지고 어떤 생각이 들으셨어요? 저는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역시도 확인되는 사실들이 있을지라도 그 문건의 내용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근거나 신뢰를 갖기가 우리의 상식 수준에서는 좀 받아들이기 힘든 프레임이었기 때문에 예, 잘 혼란스러웠어요. 전 예. 실제 진짜 그럴까? 예.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재밌었던 건 2014년도에 제가 이제 가족분들과 같이 특별법 협상을 계속 했었잖아요, 여당하고.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저한테 정보를 주는 분들이 많았어요. 청와대 동정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을. 근데 정보를 박근혜 최순실 이 국정농단 게이트의 그 시작을 조금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정농단 사태가 끝으로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시작된지 다시 한번 짚어보는 게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우리 당시에 이제 청와대에 계셨던 조홍천 의원이 나와 계시니까 좀 관련된 질문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국정농단 사건이 처음으로 세상에 드러나게 됐던 시발점이랄까요? 그게 바로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때부터 야, 뭔가 진짜 있구나. 그러니까 사인들이 국정을 이렇게 좌지우지 하는구나. 이렇게 국민들이 추측할 수 있었는데 이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의 핵심에 조홍천 당시 공직기강 비서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네이밍을 좀 바꿔주십시오. 예. 문건 유출 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예. 그 우병우, 김기춘의 프레임 변경에 그냥 따라주는 거니까 네. 십상시 농단 사건. 십상시에 난 예. 십상시 농단 사건. 당시에 이 사건 이렇게 커질 거라고 혹시 전혀 예측 못 하셨죠?
제가 있을 때는 인사 가지고 인사농단 그리고 각 부처에 내려가는 메시지가 바뀌거나 아니면 느닷없거나 뭐 이런 것들. 근데 저는 주로 인사농단 쪽에서 있었죠. 그래서 그걸 계속 막아내다가 결국 지켰고 돈 얘기는 안 나왔습니다. 그때는. 돈 얘기가 나오기까지는 1년 정도니까 조금 기간이 짧았을 겁니다. 저는 돈 나오면 망한다. 이거는. 이라고 생각하고 뭐 눈을 부릅뜨고 봤는데 돈은 없었습니다. 요번에 크게 문제가 된 게 결국은 최순실이 그 국가의 공적 시스템을 그 사리 사욕을 채우는데 이용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커진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인사를 가지고 주무르고 뭐 연설문 그거까지 플러스 이제 최 씨 일가의 사적인 그 이익을 채우는데 대통령이 동원이 되고 국가 시스템이 놀아났다는 거. 예. 요게 이제 본질인데 그때는 하여간에 돈이 터지면 이건 막 큰일 난다.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돈은 없었습니다. 어쨌든 뭐 김기춘 실장 그리고 조홍천 비서관, 박하천 경정 이 라인으로 수사가 이제 나름대로 정보 조사가 된 거죠. 그리고 박하천 경정이 정보를 취합해서 보고서를 만든 거고. 그렇게 저한테 오다를 준 거고요. 예. 김기춘 실장이. 예. 근데 그 전부터 뭐 어렴풋이는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 대충은 알고 있었는데, 그걸 김기춘 실장한테 얘기해봐야 뭐 시정될 리도 없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김기춘 실장이 왜 자꾸 내가 나간다고 하느냐. 그 이유가 뭐? 위임해서 저희가 준비 중이긴 했는데 그 과정 중에 충분치는 않지만 몇몇 의원님들이 안민석 의원님도 아마 발의하신 것 법안을 같은데요. 냈죠. 아, 예, 법안을 예. 낸 상태. 법안들이 있는 상태인데 좀 조절이 좀 내용에 있어서는 저도 지금 하나 준비 수정이 중에 좀 필요한 있습니다. 것 개, 고양이, 사료, 또 뭐 밑에 그 패드 이런 것까지 삼성에 다 청구한 걸로 봐가지고는 뭐 대단히 세밀하신 분 같고 최순실 일가가 뭐 200억은 아니다. 그렇죠. 예. 자, 사실은 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내부 고발자들의 고발이 없었으면 이렇게까지 안 왔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그 내부 고발자들이 뭐 최순실의 공범이냐 종범이냐 이런 걸 좀 떠나가지고요. 예, 내부 고발자의 폭로부터 시작됐는데 일각에서는 대한민국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법률이 너무 약하다. 그래서 약하죠. 내부 고발자가 안 나온다. 내부 고발하면 왕따 당하고 뭐 쫓겨나고 이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특히 야당에서 법을 좀 보완하거나 새로운 법을 내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뭐 법이 없는 건 아니지만 예.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보장될 수 있는 것들이 실질적이지 않다 보니까 당장 휘슬러가 된다. 휘슬러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내부 고발자를. 휘슬러가. 예. 그러니까 그렇게 스스로 어떤 걸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폭로 이후에 본인이 감당해야 되는,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서 감당해야 되는 것들을 사회가 보장해주지 그렇죠. 못하면 예, 묻힌 수밖에 없죠. 비단 이 사건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 뭐 폭로하신 분, 폭로라고 하면은 너무 자극적으로 들리니까요. 이렇게 고발을 해주신 분들도 벌써부터 어떻게 보면 신변의 위협 그리고 남은 삶, 어떻게 보면 세중의 관심들이 흩어졌을 때 그분들에게 닥칠 여러 가지 불이익들이 더 염려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내부 고발하면 이등병으로 강등돼서 불명예 제대 시켜버리고 네. 공무원이 내부 고발하면 쫓겨나고 네, 네. 이런 건 최소한 막아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법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분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모르고 지나치고 또 우리의 혈세가 낭비가 되고 우리의 공적 시스템이 망가질 거를 이분으로 인해서 정지시켰다, 막았다, 회복시켰다. 오히려 고마워해야 되잖아요. 저보고도 뭐 최근까지도 그럽니다. 더 폭로할 거 없어요? 폭로하시죠? 뭘 폭로합니까? 제가 굉장히 관음증 같아요. 예. 폭로적 관점에서만 접근하시는 분들은 들여다보고 예. 싶어 한다고. 그러고선 그러면 그렇지. 자기의 지적 호기심 혹은 자기의 게스가 맞았다. 뭐 이런 거 정도로만 끝나요. 이게 얼마나 참 가치 있는 일인지 그건 제대로 평가를 안 해준다고. 그건 우리 정부가 좀 반성을 하고 예. 또
또 인식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우리 박주민 의원님이 법안을 하나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네요. 저희 당 늘 법 급히 필요할 때는 박주민 의원님만으로. 네. 아니, 뭐 이런 아이디어들은 있더라고. 이번에 최순실의 재산을 환수하면은 그걸로 검찰 수사예요. 그러면 이 사건에 그 논란이 됐던 정윤회도 검찰 특검 한 번도 참고인도 조사를 안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짜 최순실이 모든 걸 다 했는지 아니면 정윤회가 어느 정도 관여하다가 빠진 건지 이런 것도 궁금하단 말이죠. 제가 있을 때까지는 일정 부분 관여를 했는데 그 이유는 제가 잘 모르고요. 그리고 특검으로서는 수사기간이 워낙에 70일밖에 없었기 때문에 의심만 가지고 부르기에는 수사력이 좀 많이 못 미칠 겁니다. 제가 7시간 추적자들이라는 걸 했었잖아요. 그때 나왔던 분 중에 한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주 최근까지도 이 박근혜 정부의 고위 관리들이 정윤회를 접대하는 장면들이 자주 포착됐다는 거예요. 줄을 대려고. 예.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고 또 지금도 살아있다는 평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는 계속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아, 본인은 나와서 언론에서 인터뷰를 이렇게 해서 간접적으로 밝힌 사실도 보면은 본인이 청와대에 계속 있었으면은 이 정도까지는 오지 않았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좀 빠져나가는 형국이 그리고 있더라고요. 특검이 문을 닫았지만 뭐 일반 검찰이 혹은 특검법을 개정해서 또 특검이 다시 살아나거나 별도의 특검이 생길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최순실 일가의 재산 추적입니다. 재산 예. 그렇죠. 한 100억 정도 찾아냈다 그러던데요. 200억 얘기하는데요. 200억? 예. 그거는 아마 빌딩 하나 저 신사동에 있는 거 그거 하고 뭐 평창 땅 그 정도인데 그건 뭐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안민석 의원께서 뭐 완전히 지금 탐정을 하고 있잖아요. 독일까지 다니면서. 그게 말하자면은 뿌리를 잘라버린 겁니다. 고사시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제 그걸 하다 보면은 정윤회하고 또 재산이 차명으로 넘어가거나 그 이후에도 왔다 갔다 하거나 해서 계속 이익을 공유하고 있는 게 드러나면은 예, 정윤회 부분도 밝혀 나올 거로 생각이 됩니다. 성장할 그러니까, 수 있는 의혹이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특검에서는 100억 혹은 200억대 뭐 재산을 찾았다고 하지만 언론 보도 보면 뭐 최소 3천억에서 최대 10조까지 얘기를 해요. 네. 얘기를 하는데 뭐 특검에서는 한계가 있겠죠. 이게 위법적으로 조사하면 안 되니까 합법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국민 정서는 이게 부당하게 재산을 이 최순실 일가가 쌓아 올렸으니까 이걸 환수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는데 현재 법 가지고는 이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환수를 하려면 특별법을 또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네. 저 친일 재산 환수 그런 것처럼. 것처럼 만들어서 별개의 위원회를 만들고 각 저 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집중적으로 파고들면 나옵니다. 예. 당초 저희 전국교회 시작할 때 몇 개 개혁법안들을 추리면서 관련된 법안도 그때 당시에 이제 법안이 발의되지는 않았지만 필요하다라고 목록 안에 넣어놨었어요. 그런데 이제 의원님들이 법안을 준비하지 않아서 그때 당시에 아마 법사위에 그 법안을 성안해 보는 것으로 이렇게 주시는 분들 중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거의 국정을 안 돌본다. 드라마를 좋아한다. 그다음에 사석에서 얘기를 나눠보면 정말 이게 그냥 상식도 안 갖고 있는 분인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런 얘기들을 막 해주는 거예요. 백치비가 있다. 네. 그래서 저는 긍정적이시다. 그런 정보를 주실 때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그 사실인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 방금 대통령이 텔레비전 보고 있다, 드라마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청와대 안에서 그런 건 알 수는 없죠. 네, 그것까지는 뭐 관저사항이니까 관저사항은 뭐 철저히 구분이 돼 있고 우리는 청와대 근무가 아니고 아래 하자 청하대 근무를 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면 청와대 근무했던 이 문고리 3인방들 이 사람들 알 거 아니에요. 알죠. 대통령 일거수일투족을 다 이 사람들이 컨트롤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정호성 비서관만 구속이 되고 안봉근 이재만은 지금 뭐 전혀 그런 기미가 안 보입니다. 네. 뭐 일각에서는 안봉근이 뭐 특히 경찰 인사에 굉장히 깊게 관여했다는 얘기가 계속 들리고 있고 그건 뭐 제가 직접 싸웠으니까 경찰 인사 가지고 내내 싸웠죠. 여기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아니 계속 얘기했는데. 그래요? 응. 난 못 들었어. 그러면은 이거는 수사해볼 만한 가치가 있을 것 같은데 검찰에서. 아니 구체적으로 사람도 제가 얘기를 좀 해줬고, 예. 그리고 지금 박건찬인가요? 예.
경비국장 하다가 지금 경기 남부청 차장으로 간 그분, 그 SBS 그 안에 나왔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 뭐 무슨 네. 메모가 있잖아요. 인사청탁 메모. 네네. 그게 1월 초에 터졌죠. 그거 2월 28일까지 감찰을 하고 뭐 3월 초에 발표를 하겠다. 어제 사실 경찰청 차장 나왔을 때 그걸 좀 물으려고 그랬는데 이 백색태로 묻는 바람에 못 물었습니다만은 뭐 그런 거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근데 그걸 한 달 반, 2달씩이나 감찰 조사할 이유가 뭔지 딱 보면 아, 이 사람 여기 잘 갔구나, 못 갔구나, 힘썼구나, 물 먹었구나. 이거 다 그냥 보면 알아요. 그럼 이재만 같은 경우에는 안봉근은 이번에 특검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이재만은 특검에서 조사 안 받았죠? 이제만 뭐 아예 검찰청에 11월 달에 한번 나오고 그다음부터는 없어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목걸이 3인방이 한 몸뚱이로 제가 계속 합체 로봇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정우성만 이렇게 돼서 정우성은 휴대폰 8개인가? 뭐 그것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해서 그렇게 된 거고요. 정우성을 11월 29일 날 압수수색을 했고 그리고선 한 2, 3일 있다 구속이 됐는데 이재만 안봉근은 12월 9일 날 압수수색을 했단 말입니다. 예. 그 사이에 뭐 했겠어요? 다 치웠지. 그렇겠죠. 그게